명사 특강 수업과 함께하는 리더십 콘서트. 이 시간 진행을 맡은 방송인 고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부턴가 읽기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명사들이 읽기를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조선일보는 젊은이들이 읽기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우리 시대 리더들이 말하는 읽기의 즐거움을 주제로 릴레이 특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읽기로 성공한 명사들의 노하우,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와 세상을 바꾸는 읽기의 즐거움 2012년 리더십 콘서트. 오늘은요, 젊은 구글러 김태원 팀장님을 모시고 독서와 떠나는 차별 여행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김태원 팀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 세종대학교 학생들을 만나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너무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갔기 때문에 꼭 다시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저도 되게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 강의하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주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창의력도 있고 혁신도 있고 트렌드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읽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읽기라는 것이 지금의 내 삶과 나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나면 더 열심히 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읽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서로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저의 롤모델, 어쩌면 우리 학생들의 롤모델을 한 분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볼게요. 네, 롤모델이 여기에 계십니다. 장난 아니죠? 코 보세요. 이만큼 뻥 터졌어요. 이분이 왜 우리의 롤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사실 그건 농담이고요.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이 아이처럼 정말 어떤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 아이는 자기의 그 눈물이라는 울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너무 잘 알겠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합시다. 열심히 하세요. 이런 말은 별로 자극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새롭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젯밤에 제 침대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제 침대 사진입니다. 이 아이는 울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읽기를 좋아하지만 읽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고 있는 침대 옆에 책이 놓여 있는데 지금 다 읽어야 되는데 못 읽어서 책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한계를 닿아서 막 넘어질 듯 하면 저희 어머니가 알아서 책을 치워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을 놓고 있는데 오늘 읽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전에 과연 나는 얼마나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좋아하지만 우리가 읽어야 될 컨텐츠가 너무나 다양한 곳에 있다 보니 책이라는 곳에 혹은 신문이라는 곳에 읽기를 집중하기 참 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침대 옆에 놓여있는 이 책에게 되게 미안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시회를 갔어요. 저기 청계천 옆에 보면 일미미술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광고 관련된 전시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좀 믿어지지 않겠지만 1915년도 매일신부에 실린 맥주 광고입니다. 아사히 삿포로 맥주 광고인데 되게 안 마시고 싶죠. 그때도 광고가 있었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는데 이 광고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광고했어요. 국산 맥주 아사히, 국산 맥주 삿포로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본에 귀속되어 있어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사히와 삿포로는 국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 맥주를 국산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어떤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맥주라는 존재도 자기의 존재가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전 읽기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되게 행운하죠? 우리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에 태어났어요. 정말 몇천 년 만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읽기와 디지털적인 읽기를 가장 잘 어우를 수 있을 때 정말 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변화는 지금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측정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 간접적으로 측정을 해볼게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세상에 나왔을 때
5천만 명 쓸 때까지 얼마큼 시간이 걸렸는지 한번 같이 계산해 볼까요? 라디오가 세상에 나왔을 때 이걸 5천만 명 쓸 때까지는 38년이 걸렸고, TV가 나왔을 때는 13년이 걸렸고, 인터넷은 4년, 그리고 얼마 전에 아이폰 5세대가 나왔는데 아이폰이 나왔을 때 이걸 5천만 명 쓸 때까지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은 5천만 명 쓸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자, 각자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실제로 얼마나 걸렸냐면 8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씨, 근데 나는 왜 없지라는 생각 들죠. 이 박탈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사람인데, 그렇죠. 5천만 명씩 80씩 끊어나가면 내 차례가 와야 되는데 나는 왜 없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세상의 변화는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드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숫자가 나와 있어요. 한번 세볼까요? 일시, 백, 천만 이렇게 되는 거죠. 100만, 1000만, 억, 10억. 제가 어제 이제 구글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검색량을 분석을 해봤어요. 북이나 북스라고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검색이 매월 발생하는지 보니까 약 한 45억 회? 100만, 1000만, 억, 10억이잖아요. 45억 회 이상 북에 대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영어로만 봤을 때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책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됐습니다. 아, 책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참 되게 가까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책이라는 게 과연 뭘까? 깔끔하게 한번 정리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했어요. 책이라는 건 바로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모자 같은 겁니다. 읽기라는 건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모자 같은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히틀러죠. 오른쪽은 찰리 채플린. 근데 반대로 왼쪽에 있는 사람은 모자 벗은 찰리 채플린, 오른쪽은 모자 쓴 히틀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거는 모자 광고를 만든 거예요. 뭐냐? 이 모자가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즉, 이 모자 덕분에 히틀러는 찰리 채플린이 되고, 혹은 찰리 채플린은 히틀러가 될 수 있는, 즉 우리 대학생의 삶에서 나를 정말 지적으로 혹은 근본적으로 차별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그 나를 차별화시켜주는 모자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읽기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자가 스펙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가 쉽지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안타까운 신문 기사의 제목을 읽었어요. 자, 그 제목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너 왜 공부 안 하고 책 읽어? 재밌는 건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죠? 우리는 공부와 독서를 분리시키는 사회입니다. 시험 점수에 도움이 안 되는 책 읽기는 딴짓하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국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이 말은 뭐와 똑같냐? 야, 너 왜 밥 안 먹고 밥 먹어? 왜 잠 안 자고 잠자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부란 곧 책 읽기 혹은 읽기니까 우리가 읽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을 심리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나의 행동이 읽기와 가까워지지 않는 이유는 읽기라는 것이, 독서라는 것이, 신문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토익이나 학점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독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독서나 읽기 같은 것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린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 독서나 읽기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 텐데요. 여기 있는 그래프는 전 세계에서 검색량이 제일 많은 세계 사이트에 대한 검색량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어요. 저기 보면 1등으로 검색량이 많은데 계속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는 사이트는 어딜까요? 구글이겠죠. 네. 제 입으로 말하기 엄청 민망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건 너무 쉬우니까 문제는 아니고요. 과연 2, 3등이 누구일까? 3등이었다가 2등이 된 게 있고 2등이었다가 3등이 된 게 있는데 과연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검색량이 많은 사이트가 어디일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야후도 있고 바이두도 있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네이버도 있죠. 저기 보니까 몇몇 분들이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계세요. 자, 실제로 어디냐? 유튜브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검색량이 많은 사이트입니다. 자,
독서와 읽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왜 생뚱맞게 검색량에 대한 순위를 제가 여쭤봤을까?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혹은 성장을 하면서 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질문을 받느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이라는 건 이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용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질문했죠? 전 세계에서 검색량이 제일 많은 사이트입니다. 어디일까라고 질문했죠. 그럼 사람들은 이미 제 질문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들어갑니다. 검색량이 많다고 물었기 때문에 검색 사이트 중에 후보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튜브는 뭐예요? 동영상 사이트로 개념 지어져 있죠. 우리 삶 속에. 그럼 우리는 유튜브를 후보로 떠올리지 않습니다. 즉 질문이란 건 되게 중요하다. 왜? 질문이라는 것이 내 생각의 스케일을 결정해주고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수많은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감사하게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대학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취업이나 스펙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우리 대학 사회가 질문의 다양성을 잃어버린 게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세상이 두 가지로 보이죠. 수능에 도움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생은 뭐 하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어떤 지적 경험을 하면서 내 관점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그런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역량을 발휘하는 건데 고등학교 때 세상은 수능에 도움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으로 나눠지고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은 스펙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 대학교 삶에 던지는 질문이 너무나 몇 가지로 단순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저한테 자기소개할 때는 자신은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라고 소개합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그런 다양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제공하는가? 읽기가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그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전공에 얽힌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요. 저는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할 때 집이 너무 어려워서 학원을 못 다녔거든요. 그래서 독서실에 혼자 처박혀서 재수를 했는데 너무너무 대학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학교에 막 뛰어가서 그 합격증을 받아서 아버지께 드렸는데 제 아버지께서 합격증을 보시다가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저의 전공이 사회학이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이라는 안경으로 아들의 미래를 보니 별로 안 밝아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되게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사회학 전공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졸업을 하겠는데 갑자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싼 등록금 내고 사회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는 아무런 지식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뭐 기억나는 뭐 사람의 이름도 별로 없고 이론도 머리에서 다 잊혀진 것 같고 갑자기 되게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되게 제 스스로가 되게 자책감 같은 게 많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사회학이라는 게 저에게 남겨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아마 사회학 전공인 친구도 있겠지만 사회학 시간에는 거의 대부분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성립돼야 돼요? 관점이 있어야만 토론이 가능합니다. 서로 관점이 정립되지 않으면 토론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관점은 뭘로 성립이 되느냐? 뭘로 준비가 되느냐? 그게 바로 읽기를 통해서 관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학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읽어야 될 자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저의 입장을 정리하고 제 관점을 만들고 결국 그 끝에는 철학이라는 게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관점을 들고 사회학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수많은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줬냐면 많은 사람들은 제가 구글에 입사할 때 제가 대학교 때 쌓았던 스펙을 얘기해서 입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땠냐면 저희 회사는 면접이 되게 길었어요. 제가 그때 거의 3개월 동안 한 10번 정도의 면접을 봤는데 보통 국내 기업의 면접을 보면 한 몇 분 만에 끝나잖아요. 두세 개 묻고 나서. 근데 저희 회사는 1대1로 앉아서 30분 혹은 1시간 동안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반에 좀 실수해도 나중에 만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짧은 면접에 들어가면 여러분 되게 억울해요. 뭔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막 후회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희 회사 면접이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자, 그럼 면접에 저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학이라는 것과 구글이라는 어떤 IT 디지털과 되게 멀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되게 가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빨리 변하고 특히 디지털 IT처럼 더 빨리 변하는 인더스트리에서는 우리가 이미 쌓아놓은 지식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빨리 배우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이 되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가 대학교 때 했던 것은 인문학이라는 틀 안에서 그냥 학문만 공부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토론하고 읽으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형성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사회학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줬고 그 관점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임팩트를 줬는지에 대한 애티튜드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에는 수많은 읽기와 토론과 이런 시간들이 함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관점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어쩜 너무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기 때문에 손에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점을 갖고 뭔가 읽기를 하거나 관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아주 쉽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사실 제가 아직 여름 휴가를 못 갔어요. 여름 휴가를 가려고 했던 딱 그 시기에 출장이 잡혀서 아직 못 갔습니다. 근데 원래 저의 여름 휴가 계획은 뭐였냐면 일본에 가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일본은 몇 번 일 때문에 혹은 여행으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왜 다시 일본을 가겠다고 제가 계획을 세웠냐면 여러 번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억 속에. 왜 그랬느냐? 그냥 갔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면 그냥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가기가 싫어서 제가 세운 여름 휴가 계획은 뭐였냐면 일본에 3박 4일 사케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사케를 좋아하거든요. 3박 4일 내내 사케만 마시는 겁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사케를 막 마시고 뭐 흥건히 취하겠죠. 그러면 잔 다음에 일어나서 온천 가서 몸을 다시 회복시킨 후 또 새로운 사케를 또 계속 마시고 자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3박 4일 하면서 한국에 돌아오면 이 여행 잊혀지지 않겠죠. 그래서 아니면 제가 영원히 세상에서 잊혀지거나 뭐 결국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관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테마를 갖고 떠나는 여행과 똑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유럽 배낭여행 갔다 왔다고 해서 그거를 자기소개나 자소서에 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예전에는 그게 하나의 새로운 차별화였지만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일이 돼버렸잖아요. 유럽 배낭여행 갔다고 하면 차별화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배낭여행 속에 내가 테마를 집어넣으면 차별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유럽 배낭여행 갈 때 나는 유럽 남자들의 안경테 모양을 테마로 좀 잡아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면 유럽 남자들의 안경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테마를 생각하지 않고 가면 그 안경테는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보이죠? 눈이 있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있을 때 보입니다. 그래서 관점을 갖고 읽기를 하거나 관점을 갖고 대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테마를 갖고 떠나는 여행과 똑같다. 그런 테마를 만들어줄 때 읽기라는 것, 책이라는 것, 신문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사진은 제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그 서두일님의 악동 시리즈라는 사진입니다. 작품인데요. 너무너무 잘 찍었죠. 이 사진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뭐예요? 저기 서 있는 뚱뚱이의 표정이에요. 예술이죠. 막 두려워서 막 찡그리고 있는 표정이 눈에 확 들어오고 신나게 날아가고 있는 아이도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멍멍이도 눈에 들어오는데 제가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유독 관심을 갖고 본 것은 뭐냐면 잠시 후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 머리 박은 아이에게 시선이 갔어요. 왠지 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앞으로 읽기와 독서에 대해서 얘기할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저 뚱뚱한 아이의 표정을 한번 볼게요. 왜 얼굴을 찡그리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릴까요? 이 친구는 지금 자기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로직상으로는 어떤 변화도 이겨낼 준비가 된 사람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맞겠죠. 근데 지내다 보면 실제로 누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세상에 어떤 변화가 존재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현상이에요. 저는 이게 어쩌면 우리 대학생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다는 무엇이 우리를 더 위협하죠? 내 친구의 스펙이 나를 더 위협합니다. 우리 시선은 어디 가요? 내 친구가 뭐 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도움이 되는데 그 변화를 뭘로 알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변화를 신문을 통해서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제가 민망한 사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늦게 퇴근해서 찍은 사진이요. 이거 폐휴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책상 옆에는 신문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왜 쌓여 있느냐? 제가 신문을 읽을 때 항상 형광펜을 들고 읽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 혹은 새로운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다 형광펜으로 색칠해서 이렇게 다 모아놓습니다. 보시면 형광펜으로 표시된, 죄송합니다. 표시된 것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이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메모하고 그 신문 옆에다가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 같은 걸 적어가지고 계속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읽었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 엑셀 파일이나 혹은 제 컴퓨터 안에다가 저장해서 옮겨서 메모를 해놓는데 최근에는 제가 좀 바빠서 그렇게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계속 쌓아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순간 이걸 버리려고 이 쇼핑백에 다 쌓아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어떤 강의를 하거나 혹은 글을 쓸 때 너무나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 소스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신문을 읽으면서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저는 신문 가격이 사실 아주 비싸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신문을 살 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사라는 거 혹은 글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열정과 관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신문 하나를 읽으면 그 안에 수많은 열정과 관점들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너무나 적은 돈을 갖고 공짜로 얻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기분이 좋죠. 왜? 싼 값에 얻었으니까. 하지만 다 읽고 나면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읽었던 신문이 정말 오늘 신문 되게 좋았다 좋지 않았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제가 돈을 주고 산 그 신문 가격이 머리에 생각이 나면 좀 덜 만족스러웠던 거고 내가 너무 싸게 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 오늘 컨텐츠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도 강의 컨텐츠나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자료들을 정리하냐면 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였는데 평소에 글을 쓰거나 강의 자료를 준비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파워포인트를 열어놓고 워드 파일을 열어놓고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읽었던 책을 펼쳐놓습니다. 참고로 제 책은 엄청 더럽습니다. 수많은 낙서와 메모가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더럽거든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읽고 나면 그 책 한 권에 제가 메모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글로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이미지로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노트북에는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1000장이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떤 읽기를 해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으면 그거를 파워포인트로 다 정리해서 슬라이드 한 장 한 장 모아놓습니다. 따로 강의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바쁘다 보니까. 그러면 강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모아놓은 그 1000장이 넘는 슬라이드 중에서 들을 대상이나 어떤 그 사람들의 목적에 맞게 그 슬라이드를 정리해서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자료들은 제 생각일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일 수도 있지만 이 속에는 수많은 읽기와 신문에 진 빛도 사실은 되게 많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그러니까 저 혼자 쓴 책은 지금까지 3권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데 제가 책을 내고 나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뭐냐면 책을 쓰고 나서 당신은 무엇을 많이 얻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인세 얼마나 받았니를 제일 궁금해 하시고 혹은 책을 통해서 유명세라는 거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책을 통해서 가장 크게 얻었던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훌륭하신 작가님들은 그분들의 생각이 남들과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글을 쓰실 수 있지만 저는 언제 글을 쓰냐면 제 스스로 제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글을 씁니다. 글을 쓰다 보면 제가 그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나하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글을 쓰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책으로 이어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책을 내면서 오히려 제 삶을 혹은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게 첫 번째 장점이었고 두 번째는 이 책을 읽어주신 독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도 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제일 중요한 건 3번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책을 내보시면 알겠지만 출판사에서는 책 한 권 내는 것을
그 아이 하나 낳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쓰고서 맨 마지막에 그 탈고를 하기 직전까지 여러 가지 엄청난 고통들이 있거든요. 인내와의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걸 상고의 고통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제가 책을 내고 가장 크게 얻은 건 뭐냐면 저는 비로소 이제서야 다른 사람의 책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있는 사람,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은 아마 옆집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비록 이게 부끄럽지만 제가 직접 쓴 책을 한 권을 내면서 두 권을 내면서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인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서점에 가면 모든 책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보다 훨씬 더 바빠지고 시간은 없지만 책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책을 더 많이 읽게 됐습니다. 왜? 책을 더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제 인생에 걸쳐서 저에게 남겨주는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책을 사랑하고 싶으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교육 받잖아요. 다양성을 존중합시다. 다양성을 존중합시다. 글로벌 시대에는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뭔가 그런 다양성의 일부를 찾아가려고 하면 다 막아버리죠. 야, 인마 공부해 막 다 막아버립니다. 말로는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양성을 정말 존중할 수 있을까요? 다짐하는 거예요. 나 진짜 다양성을 존중해야지 다짐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여러분 스스로가 다양성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다양성을 존중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책을 더 사랑하고 싶으면 좀 부족하더라도 글을 한번 써보는 것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엔 아마 저 트위터 팔로잉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가끔씩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걸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요. 어떤 요청이 들어오냐면 좋은 책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하십니다. 김태훈님, 요즘에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좋은 책 좀 추천해 주세요. 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 답변은 거의 똑같습니다. 뭐냐? 전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가 좋은 책을 추천해 줄 수도 있겠지만 좋은 책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냐? 그건 바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한 책을 진정성 있게 읽으면 이 책이 자연스럽게 내가 다음에 뭐를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즉 지적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즉 가장 좋은 책을 추천받는 방법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나에게 말해주는 걸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추천받고 싶으면 지금 읽고 있는 책을 진정성 있게 읽으면 아마 그 책이 말해줄 겁니다. 다음에는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책을 한 권 추천을 해야 된다면 제 책은 빼고 저는 시에서 아이디어를 얻다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는 시에서 아이디어를 얻다라는 책에 나오는 하나의 내용인데요. 이 시는 이덕규님의 자결이라는 시입니다. 어떤 시냐면 아침에 등산을 가면 가시나무 가시에 이슬이 맺혀 있잖아요. 그 이슬을 맺혀 있는 장면을 보면서 지은 시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뒷산을 오르다가 밤새 가만히 서 있었을 가시나무 가시에 이슬 한 방울이 맺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새 아무 생각 없이 쿨쿨 잠만 잤을 아직도 잠이 덜 깬 그 가시나무 가시에 맑고 투명한 이슬 한 방울이 매달린 채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라고 썼어요. 어느 관점에서 쓰신 거죠? 이슬의 관점에서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떨어질까봐 무서워 바르르 떨고 있다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이 똑같은 장면을 가시의 관점에서 써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가 달라질까?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가시에 바르르 떨며 매달려 있던 맑고 투명한 이슬 한 방울 떨어질까봐 누가? 바로 이 가시가 숨조차 쉬지 못하고 몸만 시커멓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시에서 아이디어를 얻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마침내 시가 이런 맛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는 저에게는 너무나 맛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 교육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시를 읽어봅시다. 자, 찬바람이 불죠. 뭘 상징하죠? 네, 일제시대입니다. 그 분명히 밑에 소나무나 매화나 대나무가 나와요. 막 이렇게 배우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다지며 나 진짜 나 시랑 담 쌓을 거야. 하지만 수능 때까지는 우리가 약자니까 그때까지만 일단 버텨보자. 수능만 지나면 난 절대로 시 아닐 거야. 다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인들이 배고프죠. 왜? 수능이 지나면 빠이빠이 하거든.
근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시라는 것이 이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에 얼마나 좋은 학습 도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말을 안 믿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스티브 잡스님의 자서전 읽어본 적 있나요? 그 책 읽어보면 스티브 잡스께서 인문학과 기술의 컨버전스, 이 융합 통섭을 위해서 평생을 걸쳐서 고민했던 흔적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디지털 IT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출근하는 제 손에는 때로는 시집이 들려 있습니다. 왜? 시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시를 통해서 제가 다양한 관점, 똑같은 현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만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것처럼 시라는 것이 혹은 글이라는 것이 뭔가 나랑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 어릴 적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알고 보면 제가 나름 착한 사람이에요. 범죄 없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공인을 받았죠. 저는 여기가 제가 사는 집이에요. 지난 주말에 갔다 왔어요. 왜냐면 아버지께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산소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벌초하러 다녀왔습니다.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에 살고 계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12살 때까지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났을 때 집이 좀 사정이 어려워서 부모님은 도시에서 장사를 하시고 저를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얼마나 촌놈이었을까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부끄럽지만 제 어릴 적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옷은 입고 있어요. 예. 자, 이게 저예요. 예. 여기 왼쪽에 있는 애가 저예요. 완전 촌스럽죠. 고무신을 신고 있었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장작불을 떼서 난방을 했기 때문에 그을림이 있는 자국이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 수도가 있는데 이렇게 수도꼭지 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눌러야지만 물 나오는 그런 시골집에서 제가 어릴 때 살았었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중고등학교 때도 방학 때마다 시골에 내려가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농사일을 거들면서 지냈었는데요. 이런 저의 과거의 경험이 제가 읽기를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박완서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선생님인데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그만턴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쭉 읽고 있는데 그 중에 너무나 감동적인 구절을 만났어요. 뭐냐면 그 책을 쭉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애호박의 요염한 자태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제가 뭔가 변태 같죠? 쟤 뭐야?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감동을 느꼈느냐? 왜 애호박의 요염한 자태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애호박은 어디 있죠? 저기 이마트에 가면 홀딱 벗고 모여 있죠. 우리는 그런 애호박을 보면서 요염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표현에 감동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시골은 식당처럼 미리 메뉴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냥 떠오르는 게 메뉴거든요. 그래서 오후 한 4시쯤이 되면 저희 할머니께서 태원아, 우리 오늘 저녁에는 호박 좀 부쳐 먹자. 저기 밭둑에 가서 호박 좀 하나 따와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저는 논둑을 띄어서 밭둑까지 가서 애호박을 따오는데요. 애호박은 어떻게 있느냐? 이마트처럼 홀딱 벗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유려한 자태를 호박잎으로 쓱 가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애호박의 요염한 자태라고 표현했구나라고 제 나름의 경험을 통해서 감상을 더하게 됐습니다. 읽기라는 걸 더 잘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애호박의 요염한 자태가 나오는데 읽기라는 걸 더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읽기 그 자체만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경험만큼 감동적인 읽기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라는 거는 인생을 읽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만 반대로 읽을 거리를 만들어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읽기를 더 재미있고 깊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면 정말 마트에 한번 가보세요. 마트에 가면 이렇게 애호박이 팔려고 이렇게 옹기종기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애호박을 유심히 보면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애호박은 각자 애호박마다 우리의 손금처럼 자기 나름의 곡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즉 애호박이 가진 곡선은 모두 달라요. 근데 모두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애호박의 곡선을 보면서 어색하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애호박의 곡선은 모두 다르나 모두 자연스럽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르나 모두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 그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실행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우리 대학생들의, 꿈이 있는 대학생들의 어떤 모임이나 동아리 같은 걸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제목이 애호박입니다. 뭐예요? 여러분은 모두 다양하지만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 사회가 뒷받침해 주는 것이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 애호박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본 적 있습니까? 뭔가 어울리지 않는 거죠. 뭐 진리, 정의 이런 멋진 말들은 떠오르지만 애호박이라는 얘기는 잘 떠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우리 문화적 다양성을 비유할 때 애호박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박완 선생님의 그 많던 시간을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그 작품에서 시작됐고,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제가 어렸을 때 밭둑에서 애호박을 따던 그런 경험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신용 불량자도 많이 있으시고 경제가 어려운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전 대학생들 만나면 참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벌이는 별로 없는데 소비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아마 돈이라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텐데, 사실 제가 2주 전에 엄청나게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됐어요. 어떤 거였냐면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제 극장 티켓을 사고 나면 팝콘을 사잖아요. 그래서 줄을 서 있으면 줄이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제 앞에 그 대학생, 딱 봐도 대학생으로 보이는 커플이 이제 줄을 서서 가고 있어요. 근데 남자가 티켓 2장을 손에 들고 있는 걸 보니 영화 티켓은 남자가 샀어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팝콘을 사야 될 자신들의 차례가 올 때쯤이 되니까 남자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면 약간 상기된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자기에게 차례가 딱 왔을 때 이 남자가 옆에 여자친구한테 야, 팝콘은 네가 사!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그 긴 줄이 줄어들 때까지 이거를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영화 티켓은 내가 샀는데 팝콘은 얘 사라고 하면 나 쪼잔한 남자 되는 것이 아닐까? 여자친구가 알아서 센스 있게 팝콘은 내가 살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수많은 고민을 했겠죠.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여자분이 남자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남자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대학생활 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에 빚을 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책 읽어주신 독자님들께 빚을 지게 되고,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강의를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께 어떤 시간에 대한 빚을 지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빚을 졌지만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전 그게 독서, 읽기, 신문, 책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공기처럼 나에게 주어진 어느 하나의 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우리가 읽을 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머리를 싸매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 눈에 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기나 독서나 신문에게 진 빚을 가장 잘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되게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더 열심히 읽는 겁니다. 더 열심히 빚을 지는 거예요. 책에 빚을 지고 신문에 빚을 지고 읽기에 빚을 지는 겁니다. 그것이 빚을 갚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갚을 필요가 없고 더 많이 빚지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이제 남들이 읽을 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혹시 얼마 전에 제가 출연했던 TVN 스타트 강쇼를 본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우리 청춘들을 위한 특강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가끔씩 제 이름을 검색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 책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 제 강의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거는 제가 더 노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는데 보니까 그
네이버에 TV캐스트라는 그 동영상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TVN에서 했던 스타트 강좌 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TVN에서 그 방송을 할 때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을 못 봐서 나 여기서 영상을 봐야겠다고 하면서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영상 밑에는 뭐가 있죠? 댓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댓글 중엔 좋은 말도 있지만 당연히 나쁜 말도 있겠죠? 사람들 생각은 다르니까 그 밑에 어떤 악플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었냐면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김태원 너 좀 그만 나댔으면 좋겠다. 네가 사장이냐? 라고 썼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다양성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 사이트를. 그리고 며칠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저녁 한 7시인가 8시쯤에 인천에 가야 했습니다. 왜 인천에 갔냐면 전라남도 그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이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서울에 올라올 기회가 많이 없고 저도 전라도까지 내려가서 강의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러 인천까지 갔습니다. 근데 시간인 만큼 늦을까봐 저녁을 못 먹고 그냥 회사 마치고 바로 인천까지 운전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많고 우리 서울에 있는 학생들보다 너무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사실 더 많이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의 강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아까 그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TVN 스타트 강좌에서 했던 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어떤 분이 그 영상 밑에 나대지 말라고 댓글을 다신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퇴근 후에 전라도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돌아가는 길인데요. 그 대학생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제가 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나대지 못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저는 27살 때 처음 그 젊은 구글러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처음에 세상에 나왔을 때 전 세상에 이렇게 안티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책을 제가 왜 쓰게 됐었냐면요.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가 처음 강의를 하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첫 강의를 했고요. 그때 세종대학교에서도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강의를 하게 됐느냐? 저는 말씀드렸듯이 인문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문과대에 입학을 했는데 1학년을 너무 재미없게 보냈어요. 멍 때리면서 1학년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과실에 가면 수많은 잉여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잉여들과 어울려서 1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까지 해서 정말 대학생이 되고 싶었는데 제 대학생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삶에 변화를 줘야겠다, 조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지금은 공모전이나 대외활동이 되게 일반적이지만 그때는 그게 되게 새로운 도전들이었거든요. 근데 과 선배를 보니까 아무도 그런 걸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대는 상대적으로 정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제 혼자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공모전을 할 때도 전 해본 적이 없어서 학교 게시판에 가니까 공모전 팀원 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메일을 보냈어요. 저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왜 거절당했느냐? 우리는 사회학 전공자랑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모전 수상 경험도 없고 게다가 인문학 전공자인 사람과 한 팀 돼서는 수상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 친구들과 모여서 맨 땅에 헤딩을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서럽고 그래서 그때 다짐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4학년이 돼서 졸업을 하면 나처럼 뭔가 하고 싶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후배들을 위해서 내 경험을 공유해주고 나가지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방 4학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4학년 2학기 때 학교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력개발센터가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취업지원실이. 그래서 무작정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팀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 경험을 할 때 시행착오가 많았고 그래서 우리 후배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자료나 경험들을 후배들에게 공유하고 나가고 싶은데 취업지원실 같은 데서 여러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2시간만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드렸어요. 근데 팀장님이 그걸 허락해 주시고 그 프로그램을 네가 한번 제목이랑 컨셉을 만들어 와봐라 하셔가지고 공모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특강을 합니다. 그 특강을 하기 전날 제가 4년 동안 모아놓았던 자료들을 요즘엔 USB로 공유하고 하는데 그때는 CD로 다 구워야 됐거든요. 100장도 넘게 구웠습니다. 밤새. 제 노트북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걸 다 구운 다음에 그 CD 한 장 한 장마다 다 메모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응원합니다. 다 메모를 한 다음에 그 CD를 들고 강의를 하러 갔는데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속상했던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저의 경험을 공유해드리고 그 CD를 한 장 한 장 나눠드렸어요. 그로부터 한 달, 2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 공모전 수상했어요. 저도 대외활동 지원했더니 저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전 어디로 가게 됐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뿌듯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소문이 나서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나도 크게 보면 인생의 후배인데 우리에게도 공유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대학 가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세종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저도 여러분의 선배 중에 하나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책을 썼었던 27살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악플이 뭐였냐면 너는 나보다 못한 주제 왜 책 쓰니? 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너보다 공모전 수상 경력 많은데 네가 뭐라고 책을 써? 이런 식으로 다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들은 저보다 더 앞서 있고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앞서 있고 낫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글을 쓰는 것이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뭐라고 답장을 드렸냐면 이렇게 답장을 드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저처럼 뭔가 되게 방황하고 고민스럽고 맨땅에 헤딩했던 그때 저 같은 후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책을 썼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보다 얼마나 훌륭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당신이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면 당신도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우리 후배들 위해서 뭔가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나면 자신도 뭔가를 위해서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 열정이 자기 자신에게만 향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크게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그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열심히 나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나대주시면 더 훌륭한 읽을거리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게 저는 우리 사회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로는 사실 토크쇼 시작하기가 그렇죠. 좀 그렇죠. 우리 분위기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더스 콘서트 오늘의 강연자 김태현님이십니다. 네. 지금 방송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그러면 꼭 여기 앉지 않아도 괜찮나요? 앉지 않아도 왜냐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여기 밑에 내려가서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많이 앉아서요. 네, 괜찮으면 내려가서 이렇게 밑에서 그러면 할게요. 부르실까요? 여기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한다고 들어가지 마세요. 감기도 안 걸렸고 깨끗합니다. 그러면 스태프분께서 저희 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을 네. 아래로 여기에 내려주시면 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제가 아까 기다려 들어보니까 이 강연 후기를 남기시면 아이패드가 경품으로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근데 참여를 거의 안 하신대요. 꼭 약속해 주세요. 제가 타고 싶어요. 농담이니까 쓰셔가지고 아까 여러분 박탈감 느끼셨잖아요. 그 아이패드를 타가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를 통해서 강연 전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을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잠시 후에 질문을 이렇게 받도록 하고요. 그 책도 참 읽으면서 제가 네. 참 쏙쏙 들어온다, 재밌다. 네. 예, 각 챕터별로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오는 문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강연도 네. 재미있게 잘 하시는지 그 비결이 뭔가요? 뭐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저는 강의할 때면 아마 이전에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늘 강의는 대화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강의라고 생각하면 되게 떨려요. 근데 대화할 때는 별로 떨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네.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푸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그 마음의 여유, 생각의 여유가 아까 강의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읽기의 힘을 원천으로 해서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긴장돼요. 긴장되시죠? 예.
마웅식님 어디 계십니까? 되게 투명한 곳이군요. 네, 이렇게 어디 계십니까? 제가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요. 계신가요? 네, 계신다고 가정 아바타일 수도 있으니까 계신다고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가요? 네. 이 리더스 콘서트를 네. 예전에 한번 와보셨던 분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질문을 직접 드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일어나셔서 마이크 잡고 질문을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미리 아셨던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제 험한 질문 쓰신 분들 긴장되시죠? 솔직하게 나오셔야 돼요. 경영학과 신연주님. 신연주님인가요? 두님인가요? 안녕하세요. 저 경영학과 4학년 신연주인데요. 네. 저 독서라고 했을 때 주제가 궁금했던 점은 읽을 거리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네. 서점에서도 책이 정말 맨날 새로운 게 쏟아지고 그러는데 저는 좀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거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네. 좋은 책인 적도 있지만 마케팅으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책 중에서 좋은 책을 고르는 그런 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어요. 좋은 책을 고르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벗어나서 정말 질적으로 좋은 책. 네. 저도 그게 알고 싶습니다. 일단 그게 되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는 합니다. 저도 책을 내다 보니까 출판사 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작가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신문에 그 금요일이나 토요일 되면 그 책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는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책은 오래 읽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출판된 지 몇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그 마케팅의 힘을 넘어서서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그 제품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책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제 책을 읽으신 분께서 제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가 이 책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선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물할 수 있을 만한 책이 제일 좋은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진흥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강엘란이라고 합니다. 네. 회사에 입사하실 때 가장 도움이 되셨던 책은 어떤 책인지? 회사에 입사할 때 도움이 됐던 책이요? 네. 만약에 어떤 특정 한 권을 지정할 수 있다면 그건 좀 뭔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책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책이 내 삶의 터닝 포인트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책이 제 삶을 180도 바꿔주기보다는 1도씩, 2도씩 바꿔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도씩, 2도씩 바꿔준 책들은 많이 있지만 뭔가 180도를 바꿨다라고 이 책이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가지 책을 추천한다면 제 대학생 생활에서 저희 가장 기억에 남았던 책은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문화인류학 책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것이 낯선 곳에 여행을 가면 내가 머물렀던 곳, 나,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은 뭐냐면 여러 가지 아마존 여러 가지 오지에 사시는 사람들의 삶을 인류학적으로 조명하면서 이렇게 우리와 다르게 새로운 모습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 문화인류와 관련된 책이었어요. 예,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장영우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오셨군요. 예,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라는 자아나 아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 꿈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보다 영향력 있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때 저를 꼭 체험시켜 주십시오. 구글보다 이제 영향력 있는 기업이 생성되려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제 조건이나 역량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아니면 이제 구글과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일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 되게 자신감이 넘쳤다가 갑자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보다 더 훌륭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했던 행동 중에 제일 부끄러운 행동이 뭐였냐면 철학을 무시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철학이라는 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깨닫지 못했어요. 철학이 뭐? 근데 일을 하면 할수록 철학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잘 못하고 고민될 때 결국 그 의사결정을 해주는 것은 철학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다시 대학교 때로 돌아가 볼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종대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각 대학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경영학회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컨설팅 동아리들. 우리는 공부 수상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동아리들이 있어요. 물론 거기 있는 친구들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대학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대학에서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경영 컨설팅 동아리에 있었어요. 둘이 같이 인턴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회사에서. 그래서 이렇게 인턴 일을 하다가 옆에 친구를 봤더니 친구가 동아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 홈페이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쭉 보고 있는데 거기에 자료실이라는 게 있고 그 자료실에는 그 동아리 부원과 수많은 선배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분석 자료라든지 공모전 수상자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나도 좀 보면 안 돼 했더니 로그아웃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왜 좀 보면 안 돼 했더니 이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은 우리 동아리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그 동아리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다녔던 그 후배들이겠죠. 그 후배들에게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어떤 비즈니스로 생태계가 넘어가고 있죠? 열린 모델로 넘어가고 있죠. 닫힌 모델에서 열린 모델로. 그렇죠? 인터넷 거를 웹 밑전용이라고 해서 참여, 공유, 개방이라고 합니다.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경영 컨설팅 동아리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구글과 뭐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공부하면서 그래 웹 밑전용이 새로운 트렌드야. 이렇게 열린 모델로 가야 돼. 이게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동아리는 열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했습니다. 당신들은 여는 모델이 이긴다고 말하면서 왜 당신의 동아리는 닫아놓는가? 공부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동아리들이 포스터에다가 뭐라고 쓰죠? 우리 작년에 무슨 수상, 우리 선배 중에 어디 다니 누구 있어라고 자랑을 하잖아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전 그것보다 그 동아리를 더 확실히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방출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자신들이 모아둔 자료들을 전국에 있는 대학생이 볼 수 있게 다 뿌려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식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지식을 독점하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나눠줄 때 여러분은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철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철학이 바뀌면 새로운 아이디어의 방향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이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 독서를 막상 책을 잡았을 때 독서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하는 분, 또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김태현님께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시거나 가르쳐 주고 싶은 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독서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팁 같은 것들이 있냐는 말씀인데 일단 읽으면 무엇이 나에게 오냐면 내가 보고 있는 관점대로 글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점을 갖지 않고 그냥 읽으면 지나가도 기억이 잘 나지가 않아요. 근데 관점을 갖고 읽으면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보냐에 따라서 내용은 계속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책을 접할 때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입장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을 정리해서 책을 읽고 나면 내 입장이 좀 바뀌어요. 왜? 책에게 설득이 된 거예요. 입장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바뀐 입장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일단 관점을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책을 깨끗하게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새 책, 팔 거예요 어디다가? 너무너무 새 책처럼 보관하시면 읽으시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책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떠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마구 쓰고 낙서하고 긋고 하는 과정들이 참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책을 그러니까 더럽히라는 뜻은 아니고 그 안에 내가 뭔가 더 컨텐츠를 더 살을 붙이겠다는 관점에서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수용자에서 이 저자의 책을 디딤돌 삼아 내 여기에 이 컨텐츠 하나 더 얹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을 읽다 보면 이 책을 읽을 때 생각나는 책들이 있어요. 이것과 이걸 연결시키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좀 메모하면서 다음에 찾아보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현관을 막 긋는다고 했잖아요.
책 읽고 나서 한 달이 지나면 나중에 이 책 보면 처음 읽은 책 같아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때는 다시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줄쳐놓은 거 위주로 다시 읽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정보통신공학과 4학년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5월달 이제 하반기 공개 시즌이고 제가 막 이런 거 준비하면서 대학 생활에 회의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내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소서 쓰고 학력 집어넣고 경력 집어넣고 이런 거 쓰기 위해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나 하는 회의감을 느끼는데, 만약에 지금 회원님께서 저희 같이 3학년, 4학년이라면 과거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 어떤 걸 준비하고 생활을 해야 할까? 그런 걸 좀 조언을 좀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훨씬 더 즐겁게 대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선배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더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여러분이 원하는 건 위로가 아니잖아요. 기회지. 그래서 이제 가끔씩 우리는 위로의 과잉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위로는 이제 지나쳐. 그래서 so what? 그 다음에 뭔가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학생으로 돌아가면 저는 그러니까 the only one의 관점을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두가 어떤 틀에 합의를 한 후 그 틀 안에서 누가 이기는가를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 요즘에 싸이 강남스타일 열풍이 있죠. 조회수 막 2억 회 정도 되고 있어요. 유튜브라는 곳이 이제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이 되다 보니 수많은 기업들이 거기에서 동영상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마케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어떤 영상들이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느냐,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우수한 것들이 다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제 광고 비즈니스의 본질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게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되고 있잖아요. 자, 두 가지를 볼게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특히 상황은 많은데 광고나 마케팅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어떤 대학생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뭘 하느냐? 광고 마케팅 회사 인턴, 광고 마케팅 공모전, 광고 마케팅 동아리. 거의 이 세 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 사이에서의 차별화는 뭘까요? 누가 공모전 수상 하나 더 했느냐, 덜 했느냐, 더 좋은 회사 인턴 했냐, 못 했느냐로 자신의 차별화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친구가 수상하면 박수 쳐주기가 싫어요. 짜증이 나잖아요. 왜? 같은 틀 안에서 경쟁하면 내가 뒤진다는 뜻이 되죠. 우리가 왜 그렇게 준비를 하죠? 광고 비즈니스는 광고 비즈니스라는 관점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보면서 광고 비즈니스의 본질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로 넘어가고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가진 친구는 지금 뭘로 경쟁하겠어요? 저 같으면 지금 SM 엔터테인먼트 가서 인턴할 것 같습니다. 면접 때 물어보겠죠. 너는 광고에서 지원한다는 놈이 왜 거기서 인턴했니? 네, 제가 대학교 때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사례들을 보니 광고의 본질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잘하는 그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친구는 뭘 제시한 거예요? 경험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을 제시한 겁니다. 이 친구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준비를 하기보다는 똑같이 공모전 경쟁에 뛰어들어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만의 방향이 필요해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 내가 남과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결국 우리 대학사의 문제를 올라오면 결국 나에게 얼마나 용기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 호텔경영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윤학로라고 하고요. 예, 우선 오늘 강연 잘 들었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그 책을 펼쳐나고 나서 가장 얻은 게 다른 사람들의 책을 좀 사랑하게 됐다는 표현에서 좀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제가 힘든 거나 슬럼프에 빠졌었을 때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책을 통해서 그 저자와 1대1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좀 회복이 되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방법 중에서 팀장님께서도 좀 인생을 살다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을 때 슬럼프 같은 거 어떻게 극복을 하는 어떤 개인만의 노하우나 요령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답변하기 전에 잠깐 일어서셔서 뒤로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이분의 가슴에 써있는 영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네. 아니, 그냥 당당히 서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이런 사람 되시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문구인 것 같아요. 네, 아시죠? 그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 읽는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게 그거 읽을 때는 막 가슴 터져버릴 것 같은데 다음날 가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졸리고 그래서 알람 10개씩 맞춰주면 다 알아서 바꿔요. 뭐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한데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제가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게 의지도 되게 약하고 그렇게 막 편한 거 좀 하고 싶고 막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제 자신이 좀 관대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은 뭐냐면 제 스스로 그렇게 열정적이기 어려우니까 제 주변에 저의 자극제를 많이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책 한 권 읽었을 때 끌어오르다 다음날 식어버리면 그 다음날 또 뭔가를 읽으면 자극이 받아서 뭔가 할 수가 있겠죠. 즉 지속성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책이 아니더라도 제가 대학교 때 저에게 가장 큰 자극을 준 건 뭐냐면 그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뽑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동아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극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넓은 세상을 막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떤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생각을 선물한 남자라는 책을 썼지만 이제는 예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극을 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제는 자극받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웬만하면 자극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발서 막 폄하시켜버립니다. 자, 똑같은 얘기야. 근데 실제로 누가 이기느냐? 자극받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열심히 자극받아서 나중에 자극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신문방송학과 4학년 김환희입니다. 네. 제 질문이 간단한데요. 네. 꿈이 뭐예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보통 이 질문은 술자리 한 3차째쯤 나오는 맨정신에 받으려고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행복이 뭐니? 이러면서 너 왜 사니? 그러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한 과정이죠. 일단 꿈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직업이나 금액이나 돈이나 이런 걸로 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런 뭐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혹은 뭐 글을 쓸 때 늘 생각하는 게 내가 죽기 전에 저의 이름을 남기는 건 큰 목표가 아니고요. 키워드를 하나 남기고 싶어요. 어떤? 예를 들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작가 아시죠? 그분은 책을 저자이시자 저널리스트지만 저는 그분의 직업은 세상에 키워드를 던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돌아가셔도 그분이 남겨주신 티핑 포인트, 아웃라이어 이런 키워드들은 블링크 같은 키워드들은 세상에 남아있을 거예요. 키워드를 던진다는 건 뭐냐면 이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학으로 치면 공식을 날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책을 쓰고 내 이름을 남기고 명예를 높이고 이게 꿈이 아니라 제가 우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라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가 뭘까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네. 배지연이라고 네,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제가 그 젊은 구글러의 편지를 읽어서 꼭 만나뵙고 싶었는데 여쭤볼 게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강연도 하시고 그 회사도 다니시고 책도 쓰시는데 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고 또 앞으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계신 구체적인 그런 꿈이 있으시면 앞으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대선 주자도 아닌데 뭔가 청년을 위한 정책이 뭐니? 흐뭇하는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학생들이 팀장님한테 뭔가를 자꾸 얻고 듣고 그러고 싶은 거겠죠. 네. 질문이? 앞으로 젊은 이런 그 학생들을 그래서 위해서 뭘 제시를 해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제가 얼마 전에 그 대학생들의 강의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Q&A 시간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김토현 씨는 일은 하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니 우리 선배들 보면 회사 다니는 것도 허걱거리면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쟤는 보니까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방송도 하는 것 같아. 분명 일 안 하겠지? 혹은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하는 것이 구글의 교묘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나왔거든요. 물론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래서 어저께 새벽 3시까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세상에 그냥 공짜라는 건 없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어떻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는 아주 정교한 전제가 하나 들어있어요. 어떤 전제가 들어있느냐? 이 질문은 효율성이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한 거예요. 야, 너도 24시간, 나도 24시간인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누면 할 수 있냐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언젠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정말 뭔가 회사를 다닌 것 말고도 추가로 하고 싶은 가슴에 뭔가 그런 꿈이 있다면 효율성으로 접근해서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김태현은 에너지를 100을 가졌는데 원래 100을 다 구글에 써야 되는데 70만 쓰고 나머지 30은 강의하거나 책 쓰는데 쓰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효율적 최적 분배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도 성공 못하고 좋은 책도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면 안 되고요. 100을 어떻게 200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는 150을 쓰고 나머지 50을 자유롭게 여러분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즉 효율의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효율의 관점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효율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왜? 관점이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도 때로는 슬럼프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급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은 금요일마다 홍대에 갑니다. 그러면 되게 그 에너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여러분이 하는 여러 가지 뭐 여행을 가거나 뭐 맛있는 밥을 먹거나 뭐 야구장에 가거나 이런 것들도 다 하면서 지내서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 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스트레스를 접근하는 방법에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끔씩 그 언론에서 기자분들도 물어보시고 뭐 여러분처럼 그 대학생들도 물어보시는데 김태원 씨는 즐겁나요? 물어보십니다. 그럼 제가 네 즐겁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 힘든가 보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배 중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좋은 회사 다니는 선배들에게 선배 회사 좋아요 그러면 야 우리 회사 절대 오지 마 이러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즐거운 거 우리 분명 안 힘든가 봐. 역시 구글은 천국이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즐겁다라는 말은 뭐냐면 힘들어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즐겁다는 말과 힘들다는 말은 서로 반대편에 있지 않고요. 둘이 손을 꼭 잡고 있어요. 즐거우니까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스트레스를 일단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생들에서 뭘 할 거냐? 일단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만으로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러분이 다양한 걸 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는 노력을 좀 많이 더 하고 싶고, 또 궁극적으로는 기회를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88만 원 프로젝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많이 길어져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88하면 뭐가 떠오르죠? 88 올림픽 연식이 되셨군요. 그 88 올림픽이 원래 떠올랐어요. 88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나름 긍정적인 숫자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을 88만 원 세대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88이라는 숫자가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거를 진행을 했었냐면 저희 동아리 후배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88이라는 숫자 자체를 우리가 정의되지 말고 우리가 한번 다시 재정의를 해보자. 88이라는 것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우리가 재정의를 해보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저희 동아리 후배들에게 88만 원 프로젝트를 시켰습니다. 뭐냐면 내가 88만 원을 줄 테니까 88만 원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봐라. 가장 좋은 아이디어에게 제가 88만 원을 줄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실행을 해보는 거죠. 그 실행을 해서 정말 세상이 더 아름답게 바뀌기 시작하면 88만 원의 스토리는 우리 청춘의 좌절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벗고 세상을 뭔가 행복하게 하는 그런 희망적인 스토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만날 때 이런 프로젝트를 주는데 아직 아주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아직 그 돈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 언제든지 그 돈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도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느 한 대학생들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각 학교마다 보면 지하철역 근처 혹은 교문 앞에 비기슈 파시는 그 아저씨들 계시죠. 그 노숙인이었다가 그 잡지 같은 걸 파시면서 자생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노숙자분이 시작하신 빅 이슈라는 사업이 잘 돼서 이분들이 완전히 독립할 수 있게 마케팅 활동을 도와주는데 88만 원을 쓰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 되게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세종대학교 총학생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각 학교 근처에는 비기슈를 파시는 아저씨들이 한 분쯤 계실 겁니다. 전국의 대학생이 88만 원으로 각자 자기 학교 앞에 계신 비기슈 아저씨가 가장 많이 돈을 벌게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88만 원 이 아저씨를 도와드렸을 때 이 아저씨가 훨씬 더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경쟁을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88만 원은 뭐가 떠오를까요? 그래도 우리 대학생들은 정말 희망이 있구나. 참 훌륭한 친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바꾸면 그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런 스펙 말고도 나만의 이야기가 생길 거예요. 정말 88만 원으로 수능대 앞에 있는 어느 비기슈 파는 아저씨의 삶을 바꿔놨어요. 우리가 도와줬더니 매출이 월 100에서 500으로 뛰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광고나 마케팅이나 그쪽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그 얘기 쓰면 됩니다. 왜? 실제로 숫자로 임팩트를 주는 경험을 한 거잖아요. 저는 100만 원을 투자해서 500만 원에 즉 500%의 ROI를 만드는 마케팅 활동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 너무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보내면서 공모전 하나 도전하지 못하고 토익하고 못 간 게 그렇게 아깝진 않을 겁니다. 즉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행동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부여하는 용기가 부족한 거죠. 네. 이렇게 어느덧 말씀을 듣다 보니까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벌써 맞춰야 될 시간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김태현 시장님께서 오늘 세종대학교 물론 다른 학교의 학생분들도 계시지만 세종대학교 학생들 분들과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 나누시고 어떤 소감, 느낌 짧게 말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건 제가 대학교 때도 이런 특강들이 있었어요. 그때 앞에 있는 선배들을 보면서 저 여러분처럼 앉아서 나는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분의 말씀을 받아 적던 그런 대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고 제 모교에 처음으로 특강을 갔을 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앉았던 바로 그 강의실에서 그 특강이 열렸어요. 그리고 제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이름 모를 후배가 앉아서 저를 바라보며 제 얘기를 받아 적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지 못하고 눈물을 한동안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런 좋은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될 테니까 제가 아니라 여기에 계신 누군가가 이 마이크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기, 관점, 스펙, 스토리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더 즐겁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즐거움이라는 걸 내 삶의 최고의 가치보다는 이기는 거, 더 많이 얻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가치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즐거울 수 있는데 여러분의 대학생은 즐거울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강연을